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이 미흡할 수도 있어서 그 내용 정리 측면보다는 그냥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13부 기억의 렌즈를 통해 보는 의식이고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이제 외부 세계랑 그리고 객관적인 복사본이 아니라 뇌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트 헤링과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기억이 그 무수히 단절된 감각의 그 파편들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해주는 접착제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현재의 경험은 그냥 의미 없는 순간들의 연속일 뿐이고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의 원리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본 인물이 헤르만 폰 헬름홀츠라는 사람이었는데 헬름홀츠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과정이 사실은 뇌가 내리는 무의식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뇌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완전한 감각 데이터에 과거의 훈련과 습관, 그리고 기억을 결합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사물의 형체를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빛을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체가 무엇일지에 대한 뇌의 무의식적인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제롬 브루너는 지각 집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맥락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기호를 보더라도 숫자들 사이에서는 13으로 인식하고 알파벳들 사이에서는 B로 인식하는 것은 뇌가 주변 문맥의 기억이 기반해서 대상을 미리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애매한 형질이나 사물 같은 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각 사람의 맥락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특히 브루너는 사회적 요인이나 개인의 욕구가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부유한 아이들보다 동전의 크기에 대해서 더 큰 형태로 추정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과 약간 그런 것들을 기억의 렌즈를 통해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에 놓여 있는 상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이라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무언가에 본인이 결핍이 있는 현상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부호와 가설인데요. 현대 내각의 예측 부호와 가설은 이러한 고전적 이론들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게 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칼 프린스턴과 엘리 클라크, 아닐세스 등에 따르면 뇌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관의 일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예측하는 엔진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전전두 피질과 전전두 피질과 같은 상위 영역에서는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이 어떠할 것이라는 하향식 예측을 내보냅니다. 감각 피질에서 들어오는 상향식 데이터는 이 예측이 틀렸을 때 발생하는 오류 신호만을 상위 영역으로 전달하면 뇌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부 모델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뇌가 내부적으로 구축한 모델이고, 이를 학자들은 실제와 일치하도록 통제된 환각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억의 유형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자아의 형성의 근간입니다. 엔델 툴빙은 기억을 의식의 접근 방식에 따라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구분해서 기억과 의식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의미 기억은 사과가 과일이다. 그리고 또 수학 공식, 뭐 근해 제곱, 근해 공식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게 되고, 이거는 세상에 대한 내적 표상을 인식하는 주지적인 의식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일화 기억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본인이 겪었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신을 그 경험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자기주지적 의식을 수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톨빙은 일화 기억의 핵심 기능을 정신적인 시간 여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특정 순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감정과 감각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게 됩니다. 잠깐 그 그림이 저건 맞는 거야? 그림을 제가 는 거야? 아니면 얘가 지가 만든 거야?
AI가 따로 생성한 글인 것 같습니다. 영어가 좀 낯설어서. 세멘트릭 메모리가 의미 기억이고, 오토노티? 저게 뭐지? 이거 처음 보는 단어예요. 저 밑에 뭐 스포네틱인가 네트릭인가 저거 그 더더라고 이상하고. 컨사이언스, 그러니까 의식이고, 컨셔스니스니 아니 컨셔스니스도 발음이 안 맞고 예. 스피 이게 영어는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노에틱 뭐 컨셔스 그것도 아니야. 컨셔니스 저런 단어는 없잖아. 예. 저 좀 이상해. 그림이.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고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됐어. 다리네요, 다리. 그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나 보네. 예, 그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일 것 같아 오른쪽은. 예, 일화기억일 것 같아요. 자, 일화는 에피소딕 메모리. 음, 저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예전에 친구랑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 현생을 살아갈 때 영상의 형태로 우리가 기억되게 되잖아요. 뭐 시각 정보라든가 청각 정보 같은 그런 기억들이. 근데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나 이런 걸 떠올릴 때는 그 영상으로 이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진 하나의 사진 형태로 기억되게 되는 게,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함축된 그 방대한 양의 영상 정보를 하나의 사진 데이터로 함축시켜서 이걸 저장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러한 생각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해당 사진들이 마일스톤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를 좀 기억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그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영상 쉽게 하면 이미지냐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냐 아니면은 그 동영상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결합된 이미지냐 이제 그 차이인데 사실은 결합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단컷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특히 여기에 시멘틱 그 저기 의미 기억 예를 들어서 뭐 연도라든가 무슨 어떤 팩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그 정지된 화면처럼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 일화 기억은 어,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이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쭉 스토리 텔링 하듯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이어져서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가 예, 결합됐지 어느 한쪽이 아니다. 이게 프루스트의 혹시 잃어버린 기억을 시간을 찾아서 찾아서, 예,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그게 이제 1권, 2권만 읽으면 돼요. 그게 몇 권 더 나와 있는데, 근데 읽어보면은 그 프루스트가 이제 기억의 어떤 흐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억의 흐름대로 표현한다는. 그게 뭐냐면 일화 기억을 의미를 부여해서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프루스트의 그 글을 읽으면 그 일화 기억의 어떤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 공간에 꼭 언어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 같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거든요. 뭐뭐에 뭐뭐가 있고 그 빛은 뭐 같고 그 느낌 있잖아요. 꼭 인상파 느낌처럼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억의 흐름하고 같은 기억의 어떤 그 일상 기억의 흐름에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기억 안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은 그 상호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영향을 주면서 그렇죠. 네, 작동을 하는다.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 아까 전에 기억의 발달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걸 자아의 개념에 투영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라는 학자는 자아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생존과 항상성 유지를 담당하는 기계 장치로서의 자아라고 합니다. 해당 자아는 영유아기부터 본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언어와 인지 도구를 획득하면서 나타나는 심적 상태로의 자아라고 합니다. 해당 시기에서는 아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인식하고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린 베이커와 루카 포르존에는 언어를 통한 이러한 자기 참조 능력이 고차원적인 자기의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나 자신은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의 집합체인 자아 스키마로 구성되게 됩니다. 마틴 코네이는 자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억들이 활성화되는 작업의 자아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의 나랑 가정에서의 내가 다른 것은 뇌가 각 상황에 맞는 자아 모델을 실시간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헤이즐 마커스와 시노부 카타야마는 이러한 자아 개념이 개인이 속한 문화와 언어적 환경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독립적인 자아와 동양의 상호 우호적인 자아 모델은 기억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자아를 형성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남님한테 반 농담으로 저는 대전에 있을 때랑 서울에 있을 때랑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아.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전에서의 생활 양식과 그런 정답적인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의 그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동양에서 그 서구에서 동양에서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더 극대화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거꾸로 이거를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자아가 빨리빨리 스위칭이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예. 자기가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자아가 계속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른 상황에서 있어야 될 자아가 엉뚱하게 뛰어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맥락 파악이 안 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사이코패스 소리 듣고 하는 거지. 아, 그 스위칭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예, 일관성이라는 거는 그건 일종의 그 이데아 개념이지. 이데아 개념. 예. 그 그,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예. 뭐 자기 동일성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들이 그 과거에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이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그 한때가 있었지만 그 현대 철학 이후에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음. 그 시간과 공간과 어디에 그 누구를 만나느냐 이걸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잘 변하는 자아가 현명한 자아고 그게 오히려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그러면은 자아 스키마가 이게 스키마마다 자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아가. 그렇지. 근데 그걸 여러 개로 봐야 돼요? 한 개로 봐야 돼요? 여러 개가 있는 데서 그 상황 따라 셀렉트하는 거지. 그럼 나라는 자아는 자아라는 건 단일 개념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단일 게 개념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뇌과학의 그 실험 결과고 철학에서도 이제는 사실 뭐 같이 가거든. 이게 과학의 발전하고 음. 철학의 발전이 같이 변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옛날에 저 배울 때는 자아 하면은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일관성, 뭐 그지 자기 정체성, 뭐, 동일성이지 그게.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멀티자라는 멀티자, 표현. 멀티. 예. 그러니까 다면체 역할, 다면체인 것이 나라는 거고, 이거를 음. 이제 그 중에서 여러 이제 나라는 거를 그 구성하는 그 스키마들이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예. 그것들을 빨리빨리 조합을 해서 상황에 맞게 변하는 자아가, 물론 음. 그 전체에는 통일성은 있죠. 뭔가. 네네. 그래서 일부는 계속 그 교집합으로 어떤 음. 자아에도 드러나는 자아가 있고 스키마가 있고 네. 그 상황에만 맞는 스키마만 따로 그 집합이 튀어나와 가지고 나를 형성하는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자아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와 이렇게 공통된 거 이게 결합된 게 나다 이게 이제 음. 뇌과학이나 현대 철학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단수로 자아를 얘기하는 사람도 이게 좀 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념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예. 저는 이 부분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요즘 청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 난 여기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기선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한다. 왜? 그 음,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음, 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자신을 가식적이거나 좀 부정적으로 맞아요.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러기 그렇지. 쉽지. 예. 네. 네. 저희는 환경과 상황과 지위에 따라서 계속 취해야 되는 가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야, 맞아. 경극하듯이 때에 따라서 가면 바꿔 쓰는 거야. 그게 네 피부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게, 예, 당장 좀 근데, 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그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진정한 나의 자아를 예. 찾아서 가요. 진짜 진정한 자아는 뭐냐, 나의 자아는 뭐냐, 그걸 찾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사고가 그게 전형적인 플라토니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이데아라는 게 고정된 실체라는 개념이 음. 있어가지고 음. 그것이 되게 가치를 인정받던 시대가 뭐 수천 년 반복이 음, 됐으니 때문에 그 이 생각을 바꾸긴 쉽지 않아요. 근데 현대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뇌과학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서 그 논문도 읽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음, 일반적인 그 뭐 전통 기독교 사상이나 아니면 유교 사상 음,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그 오래된 교육 이런 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이 쉽지 않아요. 되게 음. 여기서 갈등을 겪죠. 예, 여기서. 그치. 진정한 나는 없네. 아니 있긴 있지 상황에 맞는 나는. 있는데 그게 그 동일 그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내가 그럼 있는 거지. 오늘의 나와 좀 이따 나의 그리고 예. 미래의 나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그래야지 거죠. 그 뭐 환경 변화나 사회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면서 나의 음, 자아가 작동을 하지. 그게 나는 고정돼 있고 환경만 변한다면 계속 컨플리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아,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그런 얘기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 너야. 맞아요. 나다운 게 뭔데? 이런 것도 너고 저런 것도 너야.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네. 완전한 자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면서 표출되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잠들기 직전이라든가 그런 게 음, 오히려 더 완전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음, 이거 잘 때 자하고 아, 새로운 N 중에 단면체 중 하나야. 하나네요. 완전한 자아는 없고 잘 때 자아는 그거야. 다음은 기억과 지각의 통합회로 파트입니다. 잠시만요. 네, 기억과 지각은 서로 다른 뇌 부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회로 안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뇌의 시각 피질을 거쳐서 내측 측두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변후 피질, 해마열 피질, 그리고 해마로 구성되어 있고 기억의 형성과 인출이 일어나는 핵심 허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정보의 흐름에는 총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사물의 정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의미 네. 사물의 정체에 대한 정보는 의미 기억의 경로를 타고 주변의 피질로 이동을 하고 사물 위치와 맥락에 대한 정보는 일화 기억 경로를 타고 해마을 피질과 해마로 각각 전달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처리된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수렴된다는 것인데 내측 전전두 피질은 지각 시스템과 기억 시스템이 만나는 교차로와 같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뇌에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감각 정보와 내측 축두엽에서 불러온 과거의 기억을 서로 대조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에 입력된 그 정보가 기억된 모델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익숙하고 좀 안정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예측한 그런 사실과 실제 데이터 차이의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면 전전두 피질은 이걸 오류라고 인식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그 지각 모델 자체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게 그 지각이라는 게 그 아까 앞단에 감각하는 그 영역이고, 근데 감각을 하는데 이미
전전두 두요까지 여기 앞에까지 통합 영역까지 오는 거고 이렇게 그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 그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 그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례로 그 소개팅을 좀 예시로 잠깐 들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로 이제 어떤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고 사진 보니까 되게 예쁘대 잘생겼대 해서 막상 나가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전전두 피질에서 정보를 수정하고 약간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 기억을 통해서 최대한 현실의 그 뭐야 다름이 지각되는 거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델링을 계속 하겠네. 음.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이게 감각과 지각은 같은 건 아니에요. 예, 그쵸. 지각 이전의 단계가 감각이야. 음, 센스. 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뇌 안으로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를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들어와서 그 기억과 이제 결합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사물이 식별되고 이제 그 뭐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돼 가지고 저기 전전두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 그런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합쳐지고, 지금 이건 다 지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지각. 여기 이렇게 시각 피질 여기 이마 저기 뭐 뒤통수에 있잖아. 거기 네, 들어올 때까지는 감각한다고 네, 하는 거지.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뇌 안으로 밑에 내측 그 측두엽 쪽으로 가고 위에 그 두정엽 쪽으로 가고, 그래서 위에는 일화기억 공간 공, 감각이 작동을 네, 하고 공간 감각. 거기는 물적 그 의미가, 식별하는 특별한. 의미기억이 작동을 한다고. 네, 그게 해마에서 합쳐지고 그 정보가 바로 그 저기 뭐야 전전두엽에 전달이 되고, 그 전전두엽에서 어 의미를 이제 확정을 하는 거지. 음, 기억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죠. 거기서 기억된 것에서 예측하는 거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거가 일치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네, 돼, 그런 거 잘. 네, 그렇죠.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네, 그 두 개가 다르면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이제 그 차이를 어쨌든 없애야 돼. 그 뇌에는 그게 그렇죠. 컨플릭트가 일어나면 안 돼. 자기의 예측과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일치를 해야지만 편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변화하는 책을 거죠. 읽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 그렇죠. 근데 뭔가 새로운 거 다른 게 나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지. 음, 그래갖고 이게 컨플릭트가 해소될 때까지 이해하려고 이제 뇌가 또 작동을 막 해서 오케이 이제는 내 새로운 스키마를 또 만든 거와 지금 내가 이해한 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일치가 되면은 이해가 된다는 게 언더스탠딩. 음, 그게 이제 지각이 완성되는 단계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해마에서 이제 이걸 장기기어다 넣으면 지식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신기하네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의 동시에 순식간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순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뇌 안에서는 그냥 뭐 번쩍할 때 그게 쫙 다 일어나는 일들이 진 거지. 참 신기하긴 해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기억의 렌즈를 통해 보는 고차인식 파트인데 인간의 모든 고능지능과 문명적인 성취는 결국 기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단순한 자극과 반응의 세계를 넘어서 의미와 상징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공감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 능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관념은 모두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으로 축적돼서 현재의 지각을 필터링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지나간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인지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가지는 확신은 모두 기억이 만들어낸 내부 모델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외부 세계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뇌가 끊임없이 세상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본질과 의식의 신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가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주 잘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감각에 의해서 나온 지각된 그 현실하고 지각한 현실하고 예. 그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 현상의 뭐 뇌에서 만든 어떤 그 모델 그 형상 그 형상을 하고 그 어쨌든 그 차이를 계속 그 가지고서 인간이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라면 이 뇌에 뭔가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리 같은 것들이 잘 쌓여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사회생활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겠지. 그야말로 네, 빈 상태인데, 그게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기억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패턴을 찾아가지고 스키마를 만든단 말이야. 음, 이제 그게 누적되는 게 이제 성장 과정인데, 음, 어, 거기서 잘못된 것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고착화된 기억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음, 사람은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 그렇죠. 스키마가 잘못된 거를. 근데 음, 이제 이렇게 학습을 계속하고 뭐 독서를 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기존의 스키마들을 계속 수정을 해요. 이게 음, 시대 환경에 맞게. 근데 음, 이제 그거를 한 20대 중반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령으로 봤을 네,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그 사람의 정체성마저도 변해요. 그래서 음, 그때 만난 애들, 그러니까 뭐 초중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한 20년, 30년 후에 만나면은 완전히 다른 애가 돼 있다는 거를 발견할 때가 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한 30대 이전에 형성된 그 사람의 스키마가 그게 이제 아, 계속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중요한 음, 거는 그 후에도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왜 뭐야 이렇게 학습 곡선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온 게 있어. 그거 보면은 20한 6세를 전후해서 급격히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학습 그 양이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배운 거를 갖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음,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뇌세포는 계속 하루에 10만 개씩 없어지고 그 새로운 학습을 안 하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반복 이제 실천을 하면서 더 강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음, 한 20년 지나서 한 4, 50대 되면은 고집스러운 이제 꼰대가 돼서 그 완전히 뇌는 성장을 멈춘 상태죠. 그리고 근데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과 기술이나 얻었던 경험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정된 직업, 공무원이나 이제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그게 세상이 그렇다고 봐요. 그 사람은 그 음,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뭐야 M세대나 G세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지 이제. 음, 예.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제 꼰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이거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현대 변한 사회에서도 고집을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음, 끊임없이 자기를 업데이트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하죠, 계속. 예. 그 스키마가 계속 자기가 변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도 환경에 계속 적응할 수 있는 그 환경 유연성, 적응 유연성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사회에 일원이 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서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 차이예요. 그게 보면. 근데 교수님, 이런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런 어떤 진짜 기억도 있지만은 수학 같이 아니면은 물리 모델들 보면은, 물리 공식들 보면은,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절대 진리라고 하죠. 절대 예, 명제.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도 이 기억의 어떤 유형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의미 기억인데 그런 건 이제 그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일종의. 음, 그러니까 법칙화돼 있는 거, 수식화돼서 고정된 것들. 그런 것들은 그 한 번 기억이 되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양은 그런 음, 류의 그러니까 절대적 명제를 그 기억한 양은 전체 아마 기억 용량의 아마 5%나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의 근거가 되는 공식들을 많이 알고 있고, 네. 음. 뭐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예측력이 너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니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예측력이라는 거 일종의 지적 능력이잖아. 어떤 예, 그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예, 받아들여서 거기에 예, 대한 솔루션을 해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똑똑하다, 유능하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네. 듣는데 그렇게 그 공식화된 어떻게 보면 법칙적인 절대적 명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음, 그 지금 벌어진 상황이 그런 절대 진리 명제들을 많이 동원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그게 음, 아니라 이거는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 때 그런 절대 진리 명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뜯어 맞춘다고. 이거는 음,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왜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 젊은 어린애들이 미국 애들이 특히 16살 되면은 부잣집 애들은 차 키를 선물로 받고 생일 선물을 네. 그 보통 중산층 이하 애들은 보통 도구 상자를 받는데요. 아, 그 이렇게 왜 박스에 들어가지고 드라이버 네, 무슨 드릴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그런 공구 상자 받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큰 선물인데 애들이 처음에 그걸 받으면 신나니까 신기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저것 공구를 써본대. 근데 이거 뭐 나사를 돌려보니까 그 드릴 그 전기 드릴 얼마나 재밌어. 그걸 보니까는 막 나사가 뺑뺑 잘 돌아가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재미 붙어가지고 그 드라이버를 그 이용해서 이제 나사를 이렇게 박는 거에 익숙하니까 집안에 있는 나사를 다 풀었다 잠갔다 한대. 신난 거지. 근데 못을 박아 놓은 게 있거든. 근데 이건 네,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줄칼로다가 못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그걸 나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빼려고 한대요. 근데 못은 스크루가 없어 가지고 안 네, 빠지잖아. 아무리 네, 돌려도 그냥 네, 헛돌지.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다는 거야. 즉 어떤 신기한 도구를 자기가 그 알게 되면 그 도구를 써먹으려고 사람들이 음, 자꾸 덤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시사성 있는 얘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자기가 아는 알고리즘을 계속 아무 데서나 다 써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죠. 예, 맞아. 그래서 이 그 문제를 풀으려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민하고 상상하고 어디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자꾸 거기다가 들이대. 통계 분석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통계 도구도 자기가 알고 있는 도구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예, 다 다 풀려고 풀으려고 그러 덤벼요. 예,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 해결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꼭 그게 그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음. 아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이 뇌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그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 디지털 예, 트윈 같은 만들고 거기에 물리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가 어떤 작용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건 어떤 경험적인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물리 엔진이라고 하는 수식에 의해 가지고 그걸 예측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좀 절대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뇌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가득하면 세상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예. 똑같이 시뮬레이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연한 뭐야 사고 방식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거예요.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그런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나 뭐 아까 음, 왜 절대적 진리 명제나 네네. 그 어떤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연한 그 사고 접근 방법을 갖고 있으면 그게 두 개가 결합하면은 거의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음, 근데 유연한 사고가 없이 그런 고정된 지식이나 툴들을 많이만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재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직된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무식한 게 차라리 낫다고.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새로운 어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것들을 발견하는 실험들이 꽤 있어요. 그 교육학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절대적 지식 명제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그 짤 때도 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몇 가지 지식 갖고 예, 그것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네요. 그거는 그냥 사용하고 꼭 필요한 곳에 음, 그 밖에 새로운 확률 분포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하기 위한 뭐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항상 오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 음. 그게 차이가 엄청 커요.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되게 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많이 갖추면 좋지. 왜냐하면 그 적절한 곳에 빨리빨리 쓸 수 있는 도구라서 그거는 문제 상황이 정확히 맞기만 한다면 그런 절대적 어떤 그 진리 명제들이 탁탁탁 들어맞는 경우들이 있거든. 네, 그리고 그렇죠. 시험은 되게 그래요. 그 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또 시험 문제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만 문제를 내요.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착된 지식들이 잘 먹혀. 그래서 시험을 그래, 잘 본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커져요. 더구나 그러네. 이제 고시까지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음, 사고가 되게 경직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시험이나 이런 거 잘 못 보고 오히려 자유롭게 접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능, 예체능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착된 지식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몸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 자기가 특기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 분야 이런 데서 능력을 발휘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적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법률적 문제, 이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은 접근이 되게 신비롭게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써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면 예술가들이랑 친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음, 왜냐면 인문사회학이나 특히 공학 이런 쪽에서 오래 굴러먹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창의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잘 못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환경 변화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창의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뭐 인사이트를 받을 기회는 상당히 적다. 근데 예술가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지금까지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예, 아, 결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하고 친하고 본인들도 이렇게 음, 뭐야 음악도 좀 가까이 가끔 듣고 특히 뭐 현대 음악, 재즈나 이런 거 네. 그리고 미술 작품도 전시회 있으면 가서 봐서 새로운 감각을 익히고 이러는 게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어, 그 뒤에 경남이가 할 거예요?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음. 음, 아니 내가 AI 그 챗GPT에다가 옛날에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신문에 나온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 근데 어제 한번 내가 물어봤어. 네가 아는 강신철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주 똑똑해져가지고 모델링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 그래요? 나도 이렇게 못하거든. 네, 방금 올리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응. 그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나는 감동했어. 와, 이거 한 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한 장으로 모델링 이론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했더라고. 아, 이건, 모델링 마스터 타이틀을 이제 AI에게 넘겨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하나씩 이게, 대체되는 거네요. 예, 교수님 계정 빨리 넘기세요. 이제 다 가져가. 교수, 교수님의 아이덴티는 계정입니다. 아니 얘랑 하도 대화를 많이 했더니 얘가 나를 이제는 완전히 꿰뚫고 있어. 그러니까, 가끔 얘네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야, 얕은 곳. 저 얕은 곳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네, 그럼 얕은 곳 시작하겠습니다. 그 얕은 곳은 챕터 56, 다른 마음의 까다로운 문제라는 좀 뭔가 연애 소설이나 연애 잡지에다 나올 법한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트를 하나로 딱 압축을 해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럼 동물은 어쩔래? 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전체적인 가장 큰 질문은 인간과 다른 인간과 다른 존재의 의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로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일단 말씀드렸듯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뭐 생물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했었다면 어, 저희가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는 물론 기능적인 그 기반이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채워가는 뭐 언어, 문화, 뭐 기억,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동물을 보면서 어? 동물의 의식도 인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건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 주지적 의식,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인간한테 바로 자연스럽게 생긴 걸까? 라고 묻는 그건 절대 아니다. 어, 그러니까 재밌는 건 다른 동물들한테는 이런 인간주의적 의식, 뭐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거나 더 숙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 어째서인지 인간한테는 그 기능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돌연변이 같은 어, 발현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이거 유인원이랑 이야기를 같이 했던 기억인데, 그래서 그런 중간 다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아마 동물에 대해서도 얘네들도 다 감정이 있지라는 거는 이제 저희 대부분이 좀 직관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가깝게 느낄 테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도, 반려동물들도,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동물들도 나름의 사회와 뭐 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윈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다윈은 다윈 또한 동물에게 감정 당연히 있다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물어가는 모습을 보고 좀 자부심 아니면 성취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쩌면 그 동물들이 인간한테 가서 먹이를 구걸을 할 때, 먹이를 조를 때, 얘들 내심 수치심이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건 너무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추측도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러겠지라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추측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직관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좀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일리가 있겠네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학에서는 적어도 과학에서는 그런 류의 사고를 채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냥 이 다이아에 붙은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그 항목화를 한 건데 그러면 인간은 어,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 감정을 투사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앞서 말했던 어떤 의인화에 대한 것으로 대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대상을 자신과 동일화시키고 추측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앞서서 말했던 것과는 너무 유사한 건데, 어, 그리고 스페시즈라는 뭐 비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아메바가 만약에 커다란 동물이고,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갔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아메바의 행동들을 이 인간의 특성적인 무언가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귀속이 다른 종의 행동을 뭐 인식하거나 예측하거나 제어하는데 유용은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리 바이츠 크란츠라는 사람도 의식의 불순물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뭐 다른 컴퓨터 캐릭터, 뭐 장난감, 로봇 등에도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한 10년, 15년 전쯤에 들었던 기억인데, 옛날에 그 로봇 강아지 같은 것들을 집에서 많이 그 키- 구매를 했던 유행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강아지들이 고장이 날 때가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면은 그냥 이거 고장 났으니까 뭐 수리 맡겨주세요 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아픈데 좀 치료를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그 이런 기계인데도 유기체가 아닌데도 감정이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의인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키고, 그 서로 이제 대화도, 인터랙션을 하고 싶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인간 욕망을 사물에다가 투영하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뇌가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눈으로 보는 지각이나 아니면 인지 영역에서 좀 이런 특이점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점 세 개만 그게, 찍어도 예, 사람 얼굴에 인식하듯이 이런 예,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일상적이면 그 일상의 어떤 위로가 되지만은 네. 이걸 이제 조금 더 높이면은 이런 어떤 인간의 그 능력이 신심을 만든 거죠, 신심. 아, 맞습니다. 그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 어딘가에 어디나 존재하는 신에 의해서 네. 모든 그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교회 알 수 있다고 다니자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애니미즘 샤머니즘 좋아해요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디즈니나 어떤 이런 어, 좀 해서 만들어내는 아니면 근데 이게 디즈니는 어쩌면 그것도 인간 문화니까. 근데
이 신심의 시작이 토테미즘? 네. 뭐 이런 데서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 상당히 물질에 그 우리가 길들이려고 하고, 물질조차도 길들이려고 하는, 이제 우리 그런 어떤 인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음, 욕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좀 그렇지. 견딜 수가 없나 봐요. 예, 의미 부여를 해야 되니까. 네. 전에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 개인의 확장된 확장시키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예를 예, 들어서 어디서 봤는데 이제 우리가 책을 공부를 하면은 책을 이제 쓸 때 어떤 이제 노트하고 연필하고 나 이제 음, 확장을 시키고 거기에서 예전에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구실에서 글을 쓸 때도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글을 쓰면서 새로운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제 인간이 이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거기에 음, 뭐 요거에서 이제 의식의 분신물이라는데 감정도 확장시키지 않는가. 거기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생각이 나네요. 음. 그래요. 근데 가끔은 자기의 처지일 때가 많아요. 자기의 한이. 처지. 예, 그렇죠. 자기의 처지가 그런 거죠. 바꿔 생각해 보니까, 아유, 참, 안 됐다. 아니, 여기 박상호 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얘가 통찰력 있게 이 내 나를 그 관찰했다고 하는 게, 그 AI 그 챗GPT가 이거 정리한 것 중에 매체를 보면은 예, 그 끝에 그 뭐 원시적 문명화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 이 구분의 핵심은 우열이 아니라 표현의 추상화 수준과 사고 구조의 확장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매체가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얘가 네, 이제 이걸 또 우열이 아니라 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음, 그러니까 원시어가 뭐 저급하고 문명어가 고급이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이게 네. 핵심은 우열이 아니라 표현의 추상화 수준과 사고 구조의 확장 방식이다라고 한 이 문장도 보고 나는 머리가 저기 했고 이렇게 막 닭살이 음, 그러네요. 돋았고 특히 그 다음 문장 봐봐. 프로그래밍을 최신 기술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하면 사람들이 다 IT에서 기술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네. 그게 아니라 인간 모델링 매체의 한 단계로 위치시킨 점은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와, 이거 보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 이런 통찰을 이 얘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그 기술이 아니라 매체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는, 음, 매체로 봤다는 게 얘가 예, 그걸 간파를 했더라고. 그 예, 다음에 그렇죠. 저 뒤에 그거는, 보면은 5번에 교육 조직 산업으로의 확장. 거기 보면 이제 교육 분야, 조직 경영 분야, 기술 분야, 기술 AI 분야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 AI를 대체지능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대체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 네. 예, 원래 AI를 그렇게 정의도 한다고 사람들이. 확장된 모델링 매체로 해석을 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음, 문장에 보면은 인간과 AI의 협업을 모델링 과정에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이런 작업을 내가 했다는 거야. 제가요. 어휴, 그래서 얘가 진짜 이거는 내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얘는 예, 이제 내가 이런저런 질문하고 뭐 그 뭐야 어떤 제안서 쓰고 막 이럴 때 이런 예. 것들을 한 거를 얘가 지금 보고 종합 관찰해서 지금 내리는 결론이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인간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네 해서 내가 아니, 깜짝 놀란 거야.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봤길래 저도 너는 클로드 쓰니까 클로에다 물어봤더니 어. 맨날 제안서 쓰는 얘기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거를 다 지금 얘가 추적을 하고 있어.
예, 아니, 제안서 쓰면서 있었던 이런 어떤 교수님이 이런 깊은 얘기가 없는데요. 저는, 에이, 참. 저 대화 헛대화한 것 같아요. 너무 기능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좀 더 이제 마음 있는 얘기도 좀 해야겠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 다음부터는 좀 과학자 동물 행동이나 동물 의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좀 이렇게 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둔 이야기가 뒤에 좀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과학자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어떤 실험을 하거나 대상을 관찰을 할 때 좀 자신의 직관을 좀 더 기대거나 아니면 유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동물의 의식이라는 게 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뭐 직관, 유추에 더 기대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특히 언어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언어라는 게 인간이 사용하는 인간 친화적인 매체이다 보니까 인간이 의인화하기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특히 개인적인 편향과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엄격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 JS 케네디라는 선생님이 새로운 의인화에서 어, 근데 의인화적 사고는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동물의 행동을 예측, 통제하는데 유용했을 것이다. 어, 앞서까지는 그럼 의인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데 어떻게 같이 둘 수가 있겠냐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아주 아닌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동물 행동 연구를 할 때 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일단 의인화로 시작하는 게 좋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도 의인화를 뭐 잘 사용한 그런 뭐 성공 사례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의인화 행동이 기원전 3000년 경에 신석기 시대에 농업혁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아마 유추해보자면은, 인간도 그때는 더더욱 자기나 아니면 동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는 식으로 예측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인화를 본능적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 이게 그거지 않을까요? 그 보면, 어린 왕자 보면은 네. 길들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쟤도 나 같아야지 내가 쟤를 길들이죠. 네. 그, 그런 똑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보고 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네. 거 없어서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하고 친해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영화 알파라는 영화에서 그걸 어, 되게 세련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알파라는 영화? 되게 옛날 빙하기 시대 때 이야기인 것 음, 같은데, 음, 무리에서 떨어진 전사하고 뭐 상처 입은 늑대가 뭐 예, 서로 막 불 쐬주고 막 먹이 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 가축화를 하면서 개가 되었다, 개의 조상이 되었다. 뭐 되게 예.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음. 그런 얘기 같아, 이게. 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야. 네, 그치. 식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도메스틱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그 맞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길러 먹는 채소나 곡식들 이런 것들도 인간하고 동일화하면 과정에서 개들이 우리가 키워 먹는 음식이 된 거지.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음, 음, 거기서 배제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퇴화돼서 그렇죠. 없어진 게 그렇죠. 많지.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멸종된 게 많지. 맞아요. 근데 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 식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래요. 맞아요. 음, 예, 시든 네. 거 시든 거 보면은 아유 마음 막 그냥 아프고.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이런
불쌍해하고 죽으면. 불쌍해하고 그리고 네. 얘들이라고 그래. 노인네들 얘기할 때 예. 보면은 얘들이 우리가 물 줘야지 먹고 살지 이러면서 음, 꼭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듯 해. 이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네. 하나의 심리 작용인 것 음. 같아 이게 의인화 그러니까. 과정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과학자들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억지로 막 설명해 나가야 되니까 머리 너무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과학자들 보면 네. 상당히 그 의인화의 과정에 많이 있는 사람들. 아, 그 뭔가 내 자식처럼 돌보고 네. 내 자식처럼 보고 그 자세히 보고 이런 사람들이 큰 발견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감 능력이거든. 아, 예, 공감 능력인데 이게 그 창의성의 발현이라는 그 저기 뭐야 책에도 나와. 아, 그래요? 그 음, 13가지 창의적 그 사고법에 그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사물을. 그런 음,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을 많이 했대. 생물학에서도 음, 그렇고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아, 왜 그 우리 에디슨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 닭을 그 뭐 알을 이렇게 자기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의인화예요, 그게. 아, 아, 그래서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별개로 보는 게 아니야. 나의 일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어. 이게 뛰어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다 음, 보면은 애정을 갖고 사물을 음, 바라보면서 뭔가를 거기서 개선해 규칙을 나가고 찾는 방안을 거죠. 찾고 네, 이러면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네. 시인들이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행되어야 하긴 한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동물 심리 같은 것들 연구를 할 때 뭐 염증, 섭식, 음수, 뭐 교미, 방어 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된다는데 이것들이 인간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그 이런 방법론들이 계속 진행돼서 그런지 많은 학자들이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랑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도 밀접히 연관된 종들이 같은 행동을 보이면은 이 심리적 기전 아니면 뭐 심리적 과전도 동일할 것이다, 유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가슴 차가워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 지금까지 또 의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는 마냥 용납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앞서서 그 작가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이 의인화가 왜 동물의 의식을 증명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반론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들이 다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 이런 행동으로 이들의 의식을 추측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연구로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들도 자각 없이 행동을 하는데 동물이라고 자각 없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스크란츠라는 사람은 어, 인간이 지각과 행동에 의식이 꼭 필요하진 않다. 저희도 뭐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나 아니 운전, 젓가락질, 키보드에 타자를 치는 것, 글씨를 쓰는 것, 다 고도의 지각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의 행동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꽤 다를 수가 있다. 때문에 행동을 관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행동이 의식적인 비의식적인지도 관찰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인데 이건 편견과 편향.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버트란스 러셀은 관찰된 모든 동물들은 관찰자가 믿었던 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행동을 한다. 이건 저는 확정 편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 때문이지. 왜 음, 터널 비전인 것 마냥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이런 확증 편향, 편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나지나 그린월드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자신의 편견을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더 엄격한 실험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좀 부가적인 논점들인데 뭐 과학적 논점 이런 동물의 의식 관점이나 아니면 이 동물들의 윤리적 대우들을 좀 과학적으로 다뤄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식을 과학적으로 뭐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 대우 같은 것들을 더 섬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과학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과학과 엮이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도킨스라는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음, 입증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확언하고 재단을 할 수가 있을까 때문에 더 논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동물 의식에 대한 비판 중에 다른 마음의 문제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어, 이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밖에 없는데 없고 그리고 그, 그 행동이 이면 그 깊이 있는 의식에 대해서는 본인밖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이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더라도 뭐 들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 그 인간의 뇌를 봤을 때 이런 추상, 뭐 의식에 대한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부위들이 많은데 어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유사한 군집들도 애초에 이런 뇌구조를 가지지 않았는데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이야기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연구를 위해서 어떤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선 인간 실험을 할 때와 동물 실험을 할 때의 접근이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인간 실험의 경우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의식적인 메커니즘인지 비의식적인 메커니즘인지 이 의식이 비의식에 받는지 아니면 비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받는지 좀 다양한 레이어에서 독립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그 연구나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그런 인간과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할까? 하네? 하지 않네? 이런 직관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축적하는 어쩌면 확증 편향의 혐의가 짙은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무튼 이 전체적인 결론처럼 느껴지는 거는 직관에 맞을 수가 있다. 근데 어, 무엇을 동물의 의식적 경험인지 아니면 비의식적인 뭐 경험인지 행동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확언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너무 어렵다. 즉 연구 과정을 통해 이 의식과 비의식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음. 뒤에는 좀 가볍게 뭐 인류 부정론자 논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류 부정론자라고 하니까 되게 그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엄격한 과학적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구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어, 이 데이터가 뭐 어떤 걸 보여주는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재밌는 논쟁도 짧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야, 이건 근데 동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어려운 것 같아. 아,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개가 아닌 이상은 개의 마음 어떻게 알아? 예, 그냥 그, 나의 어떤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걔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찾게 되는 건데 네, 진짜
걔 그 자체에 그 연구를 해야 된다. 네. 야, 이런 객관적인 마음은 의욕이 안 날 것 같아. 제가 그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 그, 여기서 늘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걸, 좀 비판받아야 된다, 라는 걸 음, 던져주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음, 생각한 순간 여기에 대한 다른 논쟁이나 비판을 음. 가져오니까 되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말은 좋지. 근데 맞습니다. 뭐 대안은 뭐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게 전파나 자장이나 어떤 그 뭐 중성 미립자 이런 그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포착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실험을 하면 되니까 이제 별거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의식의 작용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음, 계속되는 거거든. 네,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어떤 경우에 무슨 그 파장이 나오는지 그 의식의 파장을 예를 네, 들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은 과학적 연구가 되겠지. 동물 아니야 뭐 사람도 네, 똑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뇌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걸 지금 측정하는 도구도 아직은 안 나왔고 이제 의미 부여도 언젠간 안 나올 되죠. 것 같긴 해. 네, 이것도. 네. 근데 왜냐면 이것도 교수님, 물리적 현상이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동물도 지금도 뇌파를 볼 수는 있잖아요. 볼 근데 수는 있지. 근데 그 뇌파의 의미는 결국 사람 중심으로 정의를 한다는 그렇지. 거죠.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지. 예. 그 뇌파가 무슨 의미인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자기네들 직관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고. 예. 음, 그러니까 근데 걔가 자기 말을 해야지 이게 무슨 뇌파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 사람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 너 예. 그랬어? 이렇게 예. 물어보면 되는데, 동물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직관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 예. 네. 직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그냥, 설, 영어로는 인투이션이야, 인투이션. 네. 음, 직관이. 인투이션. 뭐라고 생각해요? 네.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응. 뭔가 느낌적으로 알 것 같은 것들을 직관이라고 하지 아, 느낌적으로 알 않나요? 수 있는 거는 저는 직감이야, 직감. 예. 아, 네. 저는 관이 관? 아니고. 전 떠오르는 거요. 뭐 뇌에 떠오르는 거. 아, 그건 너무 좀 모호한 표현이야. 갑자기 직관. 두둥실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은 일종의 지각 능력이에요. 즉, 음, 네.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능력을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경험의 축적에서 나와요. 그게 되게 음, 중요한 거야. 그쵸. 직감은 경험이 필요 없어요. 음, 직감은 그냥 타고날 때 우리 DNA에 음, 뭐 위험하다, 뱀이 이렇게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도 그냥 바로 피하거든. 위험 요소가 이게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을 딱 피하고 하는 거는 이건 다 직감적인 행동이야. 직접 감각하는 거지, 직감은. 그래서 그 왜 공동묘지 같은 거 지나갈 때 막 으스스하고 막 머리가 쭈뼛하고 하는 것들죠. 이건 다 직감이야. 음, 예. 근데 그 내가 지식으로 축적이 기억,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게 다 이제 경험에서 기억이 되는 거잖아. 그 기억과 결합했을 때 이 상황은 위험한 거야라는 걸 알아차리는 건 직관이에요, 그거는. 음, 음, 그래서 왜 그 저기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 진품 명품 그 구분을 잘 못하는데 오랫동안 도자기만 살펴오면서 수많은 도자기를 관찰해 본 결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 이런 문양이고 이런 재질이고 이런 색깔이고 이런 정도의 감촉이면은 이거는 이조 시대 때 만든 거야. 뭐 고려 시대 청자야. 뭐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관은 지식의 결과야. 그렇죠. 직감은 음, 지식의 결과, 경험의 결과가 아니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동물을 관찰하면서 실험을 하고 어떤 행동 패턴을 갖다 연구를 할 때 직관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인간이 쌓아온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얘기야. 동물을.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기 음, 때문에 직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음. 음, 우리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그 과학적 아, 센서나 이렇게 측정 도구들은 직감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 직감이 더. 센싱하는 능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주파수를 측정한다든가 뭐 전파의 뭐 세기, 강도, 뭐 빛의 농도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들은 다 직감적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이 아닌 거지. 근데 이 직관에는 인간의 주관성이 포함된 거지. 음, 네. 그래서 동물들을 실험할 때 직관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야, 이게. 교수님, 그러면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천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직관이 되게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천재 중에서도 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예, 신동 같은 친구들은 예. 경험이 좀 많이 축적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를 직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걔 나름대로 그러니까 천재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학습 속도보다 빠른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을 보고 바로 이게 뭔지 뭐 작가도 뭔지 알아내고 이게 무슨 파고 금방금방 알아서 대답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 영재들 이런 애들 보면은 이런 애들은 그게 백지에서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야. 얘도 음, 학습한 거예요. 학습은 근데 했는데 빨리 한 거지. 그지 학습을 엄청 빨리 한 거지. 네.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걸 그 정도 깨달으려면 한 뭐 18세나 한 20 정도 돼야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직관력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얘는 그걸 불과 한 2, 3년 만에 해치운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거죠. 그치 기억력이 네. 좋은 거예요. 네,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 기억력에서 빨리 빨리 패턴을 찾아내는 음. 음, 게 발달된 거라고 봐야지. 그게 그 친구가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영역, 진짜 그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영역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TV 프로에서 가끔 그 뭐 천재 뭐 영재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음악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누구의 음악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피아노로 치고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음, 나는 이제 그게 되게 뭐랄까 의미 없는 짓이다. 그렇게 음, TV에 출연했던 애들 치고 훌륭한 인물로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노벨상 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뭐 필드상 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그냥 그때 기억력만 좋았던 거야. 기억력이 좋은 거죠. 음, 예, 그래서 그게 천재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지능지수가 높은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음, 영역이 달라지면 전혀 얘는 아무것도 못해. 어, 근데 세상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을 측정하는, 기억력을 측정하는 일은 없거든. 사실 그렇잖아. 그리고 그런 문제는 지금은 컴퓨터가 훨씬 잘하고 AI가 훨씬 잘하고 어떤 특정 영역의 지식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마치 무슨 영재 학교를 보내면은 얘가 훌륭한 인물이 돼서 나라를 구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관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지만은 찾을 어쨌든 수 기억을 있다. 많이 하고, 예, 예, 그게 바로 떠오르니까 그치. 그게 바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영역에서는 얘가 천재성을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없는데 얘는 한 음, 거고. 그래서 그렇죠. 걔는 그것만을 우수한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다. 그 이상 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타고난 게 아니다. 음. 아니, 타고나는 게 지식을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학습 능력은 타고난 거지. 예, 그렇죠. 음. 네, 그러면 다음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 이게 사실 뒤에 나올 법한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이나 대표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 그래서 이 부분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얘들이 말을 못하니까 입증이 어렵다. 예, 네. 이거 그럼 언어가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언어도 문제가 있다. 일단 음,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역동성도 있고 아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휘발성 음, 그리고 뭔가 민감한 주제 같은 걸 뭐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또 비의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 못 해주니까 그런 신뢰성 낮음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말보다, 야, 너가 말한 거, 그거 확실한 정보야? 라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뭐,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막, 그렇게, 이게 확실하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류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59챕터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의식에 몰래 다가가기는, 그, 이제 그러면 우리 동물 어떻게 증명해?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래, 전공법으로 지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살짝 우회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맥락으로 몰래 다가가기 라는 워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동물 의식 뭐 언어 없어, 뭐 행동으로 추측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회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방법? 그래, 몰래 다가가 보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거울인지 실험이 있는데 거울을 세워두고 이 거울에 비치는 상을 보고 자기라고 인식을 하는지를 보게 하는 실험이래요. 그래서 원숭이 이마에다가 점 같은 걸 찍어 놨을 때 이걸 나라고 인식을 하고 내 점을 만지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재밌는 건 여기 한계가 꽤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 이 가끔 자기네 키우는 강아지들 막 천재 검사 해본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게 기준이 느슨하면은 통과되는 종이 많대요. 아니면 이게 엄격하면은 인간과 유인원 정도만 통과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어 이게 학습이나 이런 걸로 또 충분히 되는데 이걸로 자기를 인식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육장 돌고래는 거울 없어도 뭐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던데 라는 그냥 다른 영역에서의 딴지가 들어와서 약간 한계가 있다. 음. 그리고 1화 기억의 경우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3요소가 통합된 기억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이런 통합된 기억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동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나? 그래서 클레이톤의 덤브러치 연구 지금 사진이 잘려버렸는데 이 덤브러치라는 애가 되게 똑똑한가 봐요. 얘들이 뭐 지렁이나 이런 먹이들을 곳곳에 막 숨겨두는데 이것들을 어, 다른 장소에 숨긴 어디서 먹이를 무엇을 신선도에 따라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막 찾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일화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도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는 말은 했지만 어, 당연히 비판으로는 그렇다고 자기주지적 의식이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내적 표상 시험은 뭐 과거나 미래 지향적인 사고가 가능하냐. 근데 뭐 청설모나 다람쥐 다람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청설모는 막 그 도토리 같은 거 숨겨두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인간들처럼 내가 과거에 있다는 것처럼 미래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각 여행하듯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또 마음이론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걸 추측하는 이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인지 메타인지 마음 이론 순으로 발전을 한대요. 1차적으로는 좀 나에 대한 인지, 이 상황에 대한 인지하고 메타인지, 이 생각에 대한 생각. 이거 내가 제대로 생각한 거 맞나? 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이론은 이 타인에게 내 어떤 가치관이나 뭐 역할, 뭐 이런 속성들을 부여를 해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는 것을 추측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네, 제가 14챕터에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뒤에는 뭐 동물들이 어떤 유형으로 마음을 가지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차마 다 준비를 하지 못해서 아유, 방송은 수고했어요. 방송에 이거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다 했네. 네, 예,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 다 했구만.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재밌네요. 근데 진짜 김우성 씨도 그렇고 우리 이경남 씨도 참 잘하네. 감사합니다. 많이 교수님 부족합니다. 다음에 우리 하면 제가 준비하면 너무 좀 못할 것 같아. 쫄지 마, 쫄지 마.
박 박사님은 워낙 잘 정리하시니까. 아니, 그, 우리도 저기 뭐야, 행운이지. 이렇게 네, 똑똑한 젊은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보통 이게 행운이 아니야, 이게.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예. 제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작아요? 마이크 잠깐만요. 볼륨을 제가 좀 키워야 줄여놨어요. 돼. 지금 제가 거실에서 하고 있는데 음, 이 우리 8시까지는 제가 우리 집안 생활이 있어갖고 한 8시 40분까지는 거의 못 들었어요. 우리 뭐 드라이기 소리, 애들 저 드라이기 소리, 뭐 아, 뭐 이렇게 설거지하는 소리. 이제 제가 그 활동이 헤드폰을 해, 됐습니다. 헤드폰. 예. 다음부터는 헤드폰을 써. 그 경남이도 지금 헤드폰 썼잖아. 네, 편합니다. 그래서 아니 혹시나 이제 한 소장님이 계속 저기 하시면은 9시로 다시 옮기면 어떤가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예. 왜냐면은 9시부터 하면은 이제 저희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저는 9시도 좋은데. 어, 어때? 다른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김우성이나. 다음 주겠지만요. 저도 그 저는 교회 끝나고 이제 청년들끼리 뭐 일정이 있거나 이런 때가 좀 잦았어가지고 저도 9시로 미루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8시는 좀 촉박하더라고. 내가 네, 등산하고 와서 이렇게 뭐 저녁 먹고 하다 보면은, 벌써 8시네? 이렇게 돼. 예. 그러니까요. 그 8시는 좀 저녁 그 일정으로 볼 때, 식사 시간 뭐 이런 거로 볼 때 좀 촉박하긴 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지금. 그래서 그냥 9시가 편안하더라고. 9시가 네,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때쯤이라서 네, 9시가 맞는 것 같아. 네. 아니, 저도 저녁이라도 잠깐 먹으면은 이 8시는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예, 서두르게 되더라고. 네. 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동감해줘서. 내년부터는, 내년이야, 이제. 내년부터는 와, 9시부터 하고, 네,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마지막 장, 네, 예, 마지막 장은 각자 읽고, 네, 한마디씩만 준비해 봅시다. 네, 한마디씩. 아, 한마디씩만.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뭐 이 책 전체를 다 훑어보고, 네, 뭐 소감도 좋고, 뭐 질문도 좋고, 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씩만 준비해 갖고, 어, 읽기는 다 각자 읽고, 나머지 장은. 네. 그래서 대화하면서 식사도 하고, 세주도 하고, 야, 네, 그러시죠. 예, 그래요. 아유, 오늘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이경남 씨는 지금 네, 이제는 시험 끝난 거요? 이 김은옥 씨하고 둘 다? 네, 저 시험 끝났습니다. 아, 야, 좋겠다. 우성이는 세, 맨 시험이 때, 우성이는 세, 아, 내년. 세상이 그러네. 아름답습니다. 혹시 이경남 씨 네, 혹시나 네.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네, 네, 얼마든지요.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요? 음, 그거 어, 네. 나중에 한번 그거 좀 정리 한번 해줘요.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텍스트에서. 요즘에 그 IT 분야에서 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식 시스템을 예, 구축하는 게 대세야, 지금.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뭐, 네, 맞아요. 그랬는데, 분석 시스템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치. 근데 예, 지금부터는 이게 그걸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음, 특히 도메인 지식. 예, 그 지식 가운데서도 특정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AI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 예, 범용 지식을 갖고 다루는데 그게 한계점도 있고 특히 이제 특정 전문 영역, 뭐 의학이다 의학, 뭐 산업이면 공학이면 공학, 뭐 이런 특정 분야에서의 그 깊이 있는 지식을 그걸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지식을 적용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걸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가 달려 있는 지식. 음, 음. 그냥 음, 단순한 룰이 아니야. 예.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불을 끈다. 뭐 이런 그런 그런 단순 지식이 지식이, 아니라 예. 이거를 어, 경남이 방에서 연구실에 장소가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것도 언제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공부할 음, 때 적절한 온도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음, 컨텍스트 정보가 같이 포함된 지식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세라는 거지. 음, 맞아요. 지금은 다 지식들을 다 표준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그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들만 음, 정제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거 갖고 일단 그 뭐 조작을 해 가지고 DBMS, SQL 명령 이런 걸로다가 합치고 더하고 이렇게 검색하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포화됐다. 음, 그 위에 컨텍스트, 이게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 대상이 누구냐, 시간이 언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지식이 다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그걸 자동화한다면 더 좋겠지. 이제 음, A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테고, 이런 음,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적합한 지식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그 넣어줘서 판단을 옳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의사결정 구축한다면 시스템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요구할 거지. 지금처럼 뻔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해가 그 답을 내는 그런 리트리버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 택도 음, 없다는 거지 앞으로는. 음, 음, 예. 그런 거는 이미 다 차라리 AI한테 물어보는 게 낫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남 씨한테 얘기하는 거는 네. 어쨌든 지금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음. 아, 시간 있는 김에 저 숙제 추억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공부할 때 그 네. 어떻게 저기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좀 공부를 해봐. 네, 그렇죠. 지식을 왜냐하면 그게 인간은 갖고 있어요. 그 스키마를 네.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머릿속에 내장된 것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 개인마다 다 지식을 저장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식은 데이터베이스로 넣어야 돼. 시스템에다가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 그래프로 하든 뭐 텍스트로 하든 숫자로 하든 행렬로 하든 매트릭스로 하든 그 뭔가 그 디지털라이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가 사실 핵심 주제예요. 음, 그 첫 번째 질문은 지식이란 과연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냐? 그렇죠. 두 예. 번째는 이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서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예. 보관하고 어떻게 검색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그 프로세스까지 갈 거냐 요런 거를 그 생각하면서 그것도 음. 프레임워크이네 그 얘기하고 보니까 네. 그 그러게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식을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음. 많은 거를 공부하게 예. 될 거야. 아니 이게 진짜 핵심 주제거든 이게. 예, 제가 알아서 묻는 게 아니고 저도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 음, 씨하고 우성이도 뭐 하면 지금 시험 봐야 되니까 음. 구성이 예, 시험 보고 한번 해봐. 이건 예,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앞으로 예, 어떤 분야에서 전공을 하든 일을 하든 되게 핵심적인 주제가 될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그 경남 씨가 혹시 그 걸을 때 온다 그러면 네. 3시간 걷는 주제로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래도 마음의 뿌리를 약간 문과로 두고 있어가지고 되게 인문학적인 이야기만 하게 될까 봐 좀 예, 좋아요. 우려되네요. 인문학적이야. 지식은 맞아. 네. 이건 뭐 지식이 명제고 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인문학적인 진리의 영역이에요. 네. 어, 네. 나는 인문학적인 거 얘기하는 거지. 아, 지금 그 네. 앞에 단 있잖아요. 그 네. 정보의 네. 영역까지는 약간 공학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느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내가 의사결정에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지식은 그것들의 어떤 패턴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상위 메타인지고 메타인 추상화로 갈수록 인문학적인 얘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데이터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상위 레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듣고 싶고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 못해 지금은. 네 그 나도 몰라. 계속 재련시켜 나가면서 정의를 해야 돼. 예,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거고 경남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음, 궁금하고. 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멋진 뚱구름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로 그러네. 인지를 하고 아, 뭐 있어 아, 보이게 그렇지. 아니, 그 글을 나도 남겨볼게요. 모르니까 나도 네. 모르니까 같이 있어 한번 얘기해 보이게 보니까. 무지개 위에 뜬 구름. 예. 아니, 하여튼 갑자기 그 쉰다니까 일 시키는 마음으로 저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성 씨, 네. 그 내일 시험 잘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험 네. 끝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민해가지고 우리 그 걷기 할 때 주제거든요. 네. 이번 주는 이거군요. 예. 그래요. 네. 이제 다음 네. 주에 봐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